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영우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이제 굉장히 이제 두툼하고 이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전쯤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년에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아마 거의 세종대왕 평전 두꺼운 책 중에서는 이제 가장 최신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법한 이제 그런 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책에 이제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제 그 첫 시작이 좀 재밌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 이제 첫 그 글귀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가장 1위로 꼽을 위는 이제 세종대왕일 것이다. 그리고 2등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일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때 당시엔 또 이랬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세종대왕님하고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1, 2위를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최고의 그 위인이자 세계적인 수준에도 이제 전혀 밀리지 않는 오히려 세계에서도 탑급 상위권에 들어갈 위인으로 이제 취급하는 그런 두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 누가 1, 2위인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부터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종대왕님께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그 업적 이면에 세종대왕님께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런 업적들을 이뤄내셨는가를 이제 전달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업적 자체를 암기하듯이 하나씩 이해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세종대왕님께서 어떤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백성들과 신하들과 사람들을 대했고 거기서 이제 사랑이 묻어나왔다는 것, 이걸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엔 심지어는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 자본주의라는 그 잔혹한 그 수레바퀴 속에서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남의 입장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고 제 속사정이나 이런 거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단정지어 버리면서 손절도 확 해버리기도 하고, 언제든 돈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티나지 않게 슬쩍 속이면서 그걸 또 지혜롭다고 말하는 되게 차갑고 각박한 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못 믿겠다 하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세상이 더 이상 발전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제 부닥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그 세종대왕님처럼 이타심과 사랑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사회에서 저런 사람이 권장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 분위기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우리는 지금의 나라의 한계, 저출생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협과 한계를 벗어나서 다시금 나라가 이제 중흥하고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에서의 삶의 그 목적도 더 또렷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업적 너무 많아서 다 얘기는 불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님의 정신이 담긴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단 나누도록 하고, 너무 유명하니까 한글은 일단 외교 부분에 있어서 세종대왕님은 민족주의자인가 사대주의자인가 라고 봤을 때 당연히 너무 뚜렷하게도 민족주의자이고 이제 국익을 앞서서 우선시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외 정책 좀 나눠볼게요. 먼저 이거 너무 유명하죠. 사군 육진 개척, 그래서 북방 지역을 정벌 하셔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 경계선을 이제 확정 지으신 분이 이제 세종대왕님이신데, 자,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국사에서 그렇게 정벌 하셨다 하고 끝 하고 기억을 이제 더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되게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외교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진족 땅이었는데 그 사군 육진이 여진족 땅을 정벌하기 전부터 명나라에 계속 그 지역은 고려시대 윤관이 정벌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조선 땅으로 흡수 병합하는 게 맞다라는 걸 외교관을 통해서 계속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겹다 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조선이 그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차지하게 됐을 때 명나라가 다시 그 땅 원래 중국 땅이었어 라고 하면서 내놔라 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한 명분을 사전 차단을 해버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신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외교 좀 마찰이 없게끔 미리 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마도에 있어서 대마도 정벌도 하셨죠. 왜구들을 이제 소탕하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마도로는 본래 우리 땅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시면서
일본이 조선을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외교를 펼치셨다. 이걸 봤을 때 사대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이고, 그리고 또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용해서 국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시는 지혜로운 분이셨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 사정도 좀 이제 보겠습니다. 뭐 약학, 역법, 농법, 그 다음에 뭐 공법, 그 다음에 세법, 그리고 뭐 의술 뭐 등등 뭐 10가지, 뭐 천문학까지 뭐 10가지 영역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음악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 손대시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발달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신하들이나 이제 유능한 사람을 당연히 이제 다 뽑았고요. 그리고 이들과 지겹도록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겹도록 토론을 하신 이유는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신 이유는 지혜로운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시기도 했을 뿐더러 단 한 사람의 신하의 의견이라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종대왕님의 또 위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하 스타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차라리 건방지게 말하더라도 의견을 말하는 신하를 더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눈치 보는 신하 아주 싫어하셨고요. 혹은 좀 위세가 있을 법한 대감 의견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듯이 막 부하내동하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결정된 다음에 되고 나서 뒤에서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딴소리하는 신하, 이런 부류의 신하를 가장 싫어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신하의 의견들조차도 소외되지 않게끔, 한 사람의 의견조차도 소외되지 않게끔 의견을 다 수렴해서 불평불만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을 지겹도록 노력하시면서 하셨다라는 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우신 점은 세종대왕님은 이제 체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인들 얘기할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신기하게 너무 열심히 사신 분들은 50대에 많이 잘 돌아가시더라. 근데 이제 세종대왕님도 이제 50대에 돌아가셨죠. 그 이유는 너무 앉아서 책만 보셨고 운동하신 시간이 너무 적었고, 거기에 추가로 하필 육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드셨어요. 식성이 그러셨어요. 오죽하면 이 세종대왕의 아버지신 태종 이방원이 돌아가면 임종 순간에 자기 아들을 걱정하면서 내 아들 이제 이도저, 그러니까 세종에게는 고기를 먹여라,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로까지 고기가 없이는 못 사시는 그런 분이셨다. 과로하는 중에 육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제 단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정책을 이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큰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본받을 점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당장 고생할지라도 뒤에 있는 후손이 편해지는 정책을 결정한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 중에 자기가 인기가 깎여서라도 당장 인기가 깎여서 뭐 심지어는 선거에 질 것까지도 각오하면서까지도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이 되는 정책을 할 거야라는 정치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는 제가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에도 그걸 나눴는데, 여러분 이거 정치인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치 생활을 했는데, 정치인이었는데 아예 단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 중에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유익을 위해서 정책을 내는 그런 순수한 정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예 단언을 했어요. 어쩌다가 그 백성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일단 무조건 1순위는 자기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자기가 손해가 안 보는지 이득을 보는지 이걸 다 계산을 마친 후에 차선책으로 여기서 이제 뭐 백성들에게 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아주 조금 뭐 귀찮을지 않을 정도의 정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선심스도 좀 이게 힘을 좀 써준다든가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면 묘하게 우연히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정책을 냈는데 이게 신기하게 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치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조차도.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훨씬 앞선 벤자민 프랭클린 살던 시대보다도 몇백 년 앞서 있죠. 이때 이미 자기가 욕을 먹을 걸 각오하면서라도 후대가 편해지는 정책을 시행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시고 나서 그 땅에 이제 하삼도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옮길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그 북쪽 지방까지 영토를 명확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이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막 비난을 받았고요. 공법이나 세법 개정할 때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이 좀 천한 사람을 이제 능력으로 이제 고용할 때도 굉장히 이제 많은 양반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출신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때였기 때문에 정승이 가능했지 다른 때였으면은 서울 출신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절대. 그리고 장영실, 발명가 장영실도 계보가 보면 중국인 피가 섞여 있었고 관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절대 세종대왕님 때가 아니었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님 때였기 때문에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종대왕님 때는 자신은 굉장히 욕을 먹었다. 반발을 샀던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님께서는 당장 왕이었을 때보다 왕에서 이제 내려와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히려 더 고평가가 되고 훨씬 대단한 임금으로서 평가를 대신 분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심지어는 조선시대인데 상상이 안 가는 것인데 노비나 기생이나 이런 천민들까지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끔 굉장히 힘을 쓰셨다.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님의 아버지 때는 이제 함부로 오히려 백성들이 이제 양반을 얕보지 않게끔 백성들이 이게 정당하게 소송을 거는 걸 막아버렸어요.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이거를 사실상 가능할 수 있게끔 신문고도 때릴 수 있게끔 심지어는 노비조차도 신문고를 때릴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일단은 노비조차도 세종대왕님께서는 노비도 하늘이 우리나라에 준 백성이다. 너무도 귀한 자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그 직분, 품계가 높은 그 벼슬한 이제 양반이라 하더라도 이유 없이 잘못된 이유로 그 노비를 죽였다. 그러면 그 양반은 곤장을 수십 대 맞았습니다. 곤장 수십 대면 거의 잘못하면 허리 나가서 불구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수예요. 곤장을 내렸고 함부로 못 죽이게 했고 또 이 노비가 자기가 사유한 그 재산에 대해서 양반이 절대 이유 없이 함부로 뺏을 수 없게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이 들렸다면 그 양반은 이제 바로 이제 파직시켜버리는 막 이런 오만 그래서 백성들의 행복이랑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이제 하셨던 그 기록까지도 있는 이제 놀라우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투표가 세종대왕님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백성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17만 명을 이제 대표를 뽑아서 또 실제로 투표해서 뭐 다수결로 이렇게 정책이 진행된 그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생에 대해서도 뭐 조선 중기 후기가 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 기생에 대해서도 세종대왕 때는 이게 기생이 이제 성적 착취를 당한 거나 노예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예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도 기생을 보내는데 거기서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좀 이제 흥을 돋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까지만 한 거지 이걸 막 부당하게 막 성적 착취라고 고통을 주고 함부로 막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보면 춘향전에서 이제 그 춘향이를 이제 기생의 딸이네 뭐네 해서 막 신분이 천한해가지고 그 변사또가 막 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때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가는 그 변사또는 바로 파직, 곤장형의 파직, 그냥 바로 작살이 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셨습니다. 미래형 인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하면 칠거지약 기억나시죠? 그 끔찍한 그걸로 여자들 엄청나게 괴롭혔던 거. 근데 세종대왕님 때는 조선 초기이기도 했고 삼불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삼불거 정신은 뭐냐? 결혼한 여자가 시부모 제사 3년상을 다 치렀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별 볼 일 없을 때 결혼을 왔는데 이제 이 남자가 출세하게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 여자를 쫓아냈을 때 갈 집이 없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이제 선택이 되면 절대 이 조강지처, 이 아내는 쫓아낼 수가 없다. 무조건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걸 어길 시에는 역시 이제 그 양반은 파직에 이제 그 가문 작살이 나는 거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그들조차도 하늘이 내려주신 조선의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대우해주고 예우해줬다는 겁니다.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에서조차도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까지 마음을 쓰면서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아마 거의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살만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인데 또 충격을 받을 만한 게
죄수들의 복지까지도 신경을 쓰셨다. 죄인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목욕 자주 할 수 있게 물도 따로 이제 물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시원한 물에 목욕할 수 있게 해주고, 겨울에는 이제 그 따뜻하게 이제 덮고 이렇게 두를 수 있는 어떤 이불까지도 다 하사하는 이런 놀라운 분이셨다. 야, 이게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백성에 대한 사랑과 또 신하에 대한 의견 청중과 여러 가지 이것들이 정말 너무 비범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걸 이렇게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올까? 이런 이타심, 자신의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극히 일부라도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나라 사회는 훨씬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 같다. 이렇게 세종대왕님처럼 남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무언가 시행하고 시도하고 정책을 이뤄간다면 세계 최고의 선진국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말 나눠보게 되었는데,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나누게 된 저 역시도 너무 이제 영광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